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여기 처음 뵙는다. 네. 네 번째라고? 대화명 뭐예요? 네. 뭐라고? 아니 쥐가 쥐 대화명 모른단 말이야? 저 아줌마 왜 나가? 애가 아파요. 갑자기 아파? 에? 처음 왔다고? 대한민국 뭔데요, 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오늘은 어? 네 번 왔다고? 뭐라고 하노 지금? 여기 명단에 있어요? 없기만 해봐라. 여기 있네. 유천동 한솔초 1학년 5학년 선생님 강의 여러 번 들었고 얼마 안 됐네. 9월 12일 내 한솔초 강의를 언제 했지? 강의 듣고 가입한 거죠? 네. 근데 되게 오래된 것처럼 봐라. 그 전에 월천초에서 내가 왔었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월천초에서? 네. 그때부터 이제 가입하고 싶었는데. 이리 이사 왔어요? 네. 한솔에서. 알파크 1차로? 얘가요. 얘가 몇 동? 우리 모기님 얘가잖아. 103동 누가 살지? 현준이 103동이야? 현준이 5학년인데 몰라?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여기 처음 뵙네요.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머니께서 가보라. 어느 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 성함이? 장윤의. 어? 장윤의 어머니. 네. 장윤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교회 사람이야? 장윤에? 보시면 알 거예요. 남편 이름 뭐예요? 남편 이름? 남편 우리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세요? 안 다니고 그럼 시어머니만 다니고. 네. 장윤애가 누구지? 그럼 내보다 나이 많다는 뜻이잖아. 나 처음 듣는데 이런 걸 온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어머니가 한 1년. 어디 사시는데요 시어머니? 안지랑 예명역. 대명동. 장윤애 누구한테 고집해고 왔대요? 모르겠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누님들 중에 며느리는 죽을 맛이지. 시어머니한테 억지로 끌려오니까 그런 거 오래 못 가. 지금 어디 살아요 그러면? 지금은 두류역. 두리역이 어디야? 성당 포스코인 쪽 맞나? 두류내거리. 호감내. 네. 아 그쪽에 신흥초등학교 다녀 애기? 아니 아직 애기는 5살. 5살. 시어머니 마음이 급하구나. 어이씨. 네 마이크 때문에 찌직거리는 거 아이가? 알파카 1차에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아직 안 붙었죠 뭐. 잘 만들어 붙여야 되는데.
인문학 기행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버스로 거의 한 차 같은데 혹시 새로운 분들이 가게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고인물 중에서 버스 탄다는 사람 지차 몰고 오라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오래된 엄마들은 이렇게 뭐 왜 시끄럽노? 누구 오는데? 귀빈 오나? 누구? 에? 누구? 누구 온다고? 저 어디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또 삐질라. 처음 본 엄마들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까, 아이가? 헐? 이렇게 하면 또 뭐? 산토끼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토끼 잘 관리해라 하면서. 뭐라고? 이제 고인분들을 더 신기하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 덜 챙겼다 했나? 네가 지금 제일 고인물이라서 하는 거지. 자, 이번 토요일날 신청하신 분들,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얘가 앞에, 얘가 장룡예가 정문 앞에서 버스 출발하거든요. 몇 시에 출발하지? 9시 하나? 9시 맞아? 9시. 자차로 가실 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간에 출발하면 되죠. 오픈업은 경치도 너무 좋고, 또 아이들한테, 들려줄 말도 많고, 또 습지 생태에 대한 그림책들도 많고, 이래서, 여기 갔다 오면 이제 다음 달에는 습지 생태에 관한 그림책도 하나 선택하고 할 거거든요. 오픈업. 요즘 워낙 유명해져서 이거 생태관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유치원에서 단체로도 많이 오고 하죠. 유치원에서 영화가 뭐 알겠노? 어? 이게 사실 어른들이 가야 돼. 저도 여기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요. 특히 요 우포늪 입구가 바로 우리 모기님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모기님 12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제가 생협에서 강의를 하다가 우리 모기님을 만났는데 그때 무슨 생협? 성서생협, 요즘 대구생협이라고 하죠. 거기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 1년 2개월을 매주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했어요. 생협하고 지금은 이제 그 유명한 마을기업 뭐지? 달팽이 밥상? 우렁이 밥상? 우렁이 밥상 또 성서 학부모회 이런 성서 지역에 있는 이제 의식 있는 학부모들이 만든 단체인데 거기서 저를 불러가지고 1년 2개월인가 매주 한 번씩 갔어요. 근데 이 부른 분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고 문도 안 열어줘. 강의하러 가면 문이 닫혀 있어. 그럼 저는 서글프게 그 앞에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고요. 그럼 뒤늦게 엄마들이 와서 문 열고 의자도 어린이집 의자 있죠. 노란 거 조그만 거.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참 나도 참 착한 애가 많이 보니까 매주 한 번씩 1년 2개월을 그렇게 했다니까. 엄마들도 겨우 10명? 12명?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주최 측은 저를 부른 주최 측은 코빼기도 안 내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것을 포착한 엄마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 중에 4명. 이 4분은 지금도 저하고 이제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고 이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모기님이죠. 처음엔 진짜 서글펐다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모기님.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천사 돼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1월 둘째쯤 오면 또 캠프 한다고 했어요. 겨울 캠프.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고 제가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11월 8일, 15일, 22일 이 세 번의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목요일에는 아이파크 1차 도서관 아이빗 도서관에서 보통 도서관에서 이제 강의할 때 3번 정도 하잖아요. 매주 부르면 좋겠구만. 그럼 우리 연구소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3번 가면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루는 책 읽기, 하루는 영어 공부법, 하루는 수학 공부법 이렇게 3번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파크 도서관에 전화해보고 받아주면 오시면 되죠. 안 받아주면 몰래 오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가 11월달에 2번 있어요. 학교 강의가 이제 70 몇 번 중에 이제 2번 남았죠. 2번. 겨울 되면 막 강의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막 학수고대 하다가 막상 시즌 되면요 미치겠어. 매일 학교 돌아다니려 하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가는 학교마다 또 교장실 들어가서 인사하러 가지. 들어가면 또 뜨거운 홍차 같은 거 막 내와가 막. 그리고 우리 집 소식 뭐 말할 거 없나? 있었는데 이장훈네. 근데 냉장고에서 곰팡이 발견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했죠. 그거 말고 또 있는데. 그래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원서 내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제가 통화했다는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3명이 하는 카톡방인데 거기다가 엄마 지금 내려가면 동대구역에 델로 올래 하니까 엄마가 뭐라 한 줄 알아? 월요일날 우리 애가 카톡 밤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엄마 화수목 계속 약속 있는데 다음에 오면 안 돼? 와 진짜 대단하죠. 근데 열받아가지고 당신 지금 뭐라 카노 하면서 당장 오라 안 카나 하면서 약속 취소하고 오라 안 카나 하니까 우리 와이프 또 깨갱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 와가지고 며칠째 지금 있어요. 지금도 자고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오늘 올라간다네. 내가 미치겠어요. 내려오자마자부터 지금 나흘 동안 계속 내한테 묻는 게 아빠 내 되겠나? 아빠 내 자소서 잘 썼더나? 막 계속 저한테 계속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진심으로 말해야 되죠. 그래 네 자소서를 보니까 네 같은 애를 떨어뜨리면 그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터디를 짜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팀 스터디 한 팀, 연세대 로스쿨 지원자 스터디 한 팀 이렇게 2팀을 만들어서 2팀이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스터디도 하고 이러는데 그 다 거의 명문대생들 아니겠어요?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는 서울대 경영 하나, 경제 하나, 서울대 공대 출신 한양대 로스쿨 재학 중인 애 하나, 그리고 고대 심리학과 하나, 우리 아들 하나가 서울시립대 정책학과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6명이 그 자기소개서 스터디를 하는데 걔도 쓰면 이제 서로 돌려 읽고 피드백하고 이러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도 다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있잖아. 정말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걸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서 녹여내는 걸 잘 못해. 그냥 나열해, 나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뭐 대학 때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뭐 이런 나열한다, 나열.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나열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왜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게 일관되게 뭘 짜야 되죠.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좋은 거라고 다 쓰면 안 되거든. 맥락에 맞게. 그렇게 한 편의 그 기승전결을 가진 시나리오를 3천자 안에 써내야 돼요.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니까. 어떤 애는 내가 대신 써주고 싶어. 확 갈아엎고 싶어. 그래서 서울공대 나왔나? 서울공대 나와서 한양대 로스쿨 다니는 애인데 이제 반수하는 거죠. 이제 서울대 로스쿨이나 고대 로스쿨 가려고. 걔 자소서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 사회적 기업 동아리 막 이런 거 하고요. 이거 전에도 이야기했구나. 그 학내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하고 한편이 돼서 이렇게 그거 개선을 하고 하는 싸움도 하고 막 이런 그 좋은 활동을 많이 한 청년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네가 대학생활과 그 후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받은 너의 변화를 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자소서에 요구하는 양식이. 그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없어요. 자기한테 진짜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변화한 이런 거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죠. 안타깝다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 쓴 자소서 보면요, 너무 잘 썼어. 차마 이런 말을 하려고 할 좀 그렇긴 하네. 그 어린 시절 체격기가 평생 영향을 미친다 했죠. 로스쿨 입문시험 점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출제자의 의도, 요구 이런 게 있거든. 3천자 이내로 뭘 써라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녹여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뭐 부딪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어떤 한 일관된 이렇게 뭐랄까 하는 목걸이를 뭐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몸에다 하듯이 이 꿰는 뭐가 있어야 되죠. 꿰는 이걸 뭐라 하노? 줄?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해석해낼 이게 뭐랄까 기준? 목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내 인생을 그 목적에 맞게 목적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다 이건 이래서 복이 되고 저건 저래서 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목적이 없으면요, 이건 이래서 원망이 되고 이건 저래서 속상하고 이건 이래서 트라우마고 전부 이런 것만 남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나올 때 계속해서 우리 아들 살리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니 진짜 자소서 잘 썼고, 우리는 계속 내 아빠 서울대 로스쿨 되겠나 하면, 제발 서울대 로스쿨에 목매달지 마라 하면서 내가 니 서울대병 환자다 하면서 지금 아빠가 이렇게 키웠잖아. 옛날엔 아빠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 하면서 이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 그 개판인 학점을 가지고 캡처 서울대 지원자 중에 학점 꼴찌, 로스쿨 입문시험 성적 9등, 그리고 정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 개량화된 수치 말고 정성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독특한 경험, 보통의 아이들은 경험이 없거든요. 학부 졸업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그냥 원서를 낸 애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이제 해외 생활하고 제2외국어를 원어민처럼 하고 또 외국 회사에서 이제 지가 희망하는 법률가가 되는데 필요한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이게 이제 이걸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개량화된 성적이 200점이면 이 서류 정성평가라는 게 정량평가의 반대말이죠. 정성평가가 50점이야, 50점. 서류평가가 50점. 거기서 경쟁자들보다 1점만 더 받으면 이제 합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스쿨 입문시험 성적과 학점이 상쇄됐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 대부분 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젊은 천재들은, 로스쿨 지원자들은 그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학점, 높은 영어 성적, 또 높은 리트 성적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게 없죠. 다른 생활,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활동이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우리 아이는 이제 28이니까 좀 늦은 편이죠. 그 대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아주 서류평가에서 이제 점수를 얻지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합격이죠, 합격. 그래서 심정적으로 우리도 합격할 것 같지만 신이 아니라서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야, 네 학점을 봐라 하면서 우리가 네가 그 학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스쿨 2군데 원서를 낸 것만 해도 기적이다 하면서 너는 그 첫 자리를 잊으면 안 된다. 학점 완전히 개판이거든. 1학년 때 얼마나 놀려다니는지 뭐 재수강을 1학년 수업 재수강을 5개 했어. 학점이 워낙 나빠가지고 전공도 2과목 날려가지고 재수강 2개나 하고 7과목을 재수강했거든요. 자기소개 쓰는데 이걸 왜 재수강을 했는지 이유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또 변명을 하더만 저는 목표지향적인 학생입니다 하면서 목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방황했지만 목표가 생긴 후로는 학점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학점이 나쁜 건 이제 위기죠, 위기. 근데 왜 그 경영학 같은 데 배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학점은 낮지만 이건 목표가 없을 때였고 목표가 생긴 후로는 저 열심히 해서 학점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근데 저는 엑셀 이야기 했죠. 아빠 보고 막 엑셀 빨리 돌락해가지고 제가 또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보내가지고 엑셀로 그걸 좀 학점을 다 분석하고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걸 직접 실증하고 이렇게 자소서 썼거든요. 자, 이제 우리 집 소식은 그만하고. 그래, 우리 애가요, 월요일날 엄마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부터 그렇게 했대. 엄마, 우리는 왜 이래 행복하노? 하면서. 우리 애 스스로가 얼마나 이렇게 평안해 하는지,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하고, 집밥을 정말 먹고 싶었다 하고 있잖아. 또, 우리 아들이 내려면 우리 와이프도 최선을 다해서 또 막 하거든, 뭐, 이상한 거. 그럼 나는 우리 아들 내려오면 이제 곁다리를 좀 얻어먹고, 그죠?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가스레인지 위에 뭐 하나 끓여놓은 거 있으면 먹고, 괜히 반찬 찾겠다고 냉장고 수색하다가는 또 시급하니까. 오늘은 제가 무슨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모기님이 이걸 해야 된대. 지난주에 너는 특별하다 했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이 책을 해야 된다고. 꿈을 나는 책 가지고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안 한 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라서 이 책 어디서 났지? 근데 어제 우리 연구소에서 아무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 책 어디서 났노? 어? 도서관에서 빌려왔어? 아니, 집에 있는 거? 우리 연구소도 이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한번 강의했는데 누가 가져갔나봐. 꿈을 나누는 책 아주머니. 사진이 왜 이렇게 작노? 출판사는 비룡소. 비룡소는 제가 뭐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 가장 이제 대형 출판사를 예로 들자면 뭐 문학동네, 창비, 뭐 이런 출판사도 있죠. 그것과 함께 이제 순수문학을 주로 출판하는 민음사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민음사 손녀가 저기 나왔잖아. K-팝 스타인가? 얘가 그 출전해가지고 화제가 됐다니까. 민음사 회장이 박맹호 선생인가? 유명한 분 있어요. 그분 손자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다니까. 그 민음사의 어린이 책 브랜드가 비룡소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 그래서 그런지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만들어내죠. 거의 뭐 외국 창작 그림책이나 이런 거 번역해내는 건 시공주니어하고 쌍벽을 이루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비룡소는 우리나라 책도 많이 내고, 시공주니어는 우리나라 책 거의 안 내죠. 전부 외국 책 번역해 내는 독특한 출판사고. 비룡소의 그림책들 보면 정말 좋은 그림책들 많이 있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헤더 헨슨 글, 데이비드 스몰 그림. 저는 그림책을 볼 때마다 이 그림책 작가를, 그림을 그린 사람을 작가라고 해야 될지 스토리를 만든 사람 작가라고 해야 될지 진짜 헷갈려요. 글 그림을 같이 그리면 제일 속 편하겠어. 어떤 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스토리가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근데 이 책은 그림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사진이 왜 작지? 응? 응? 이건 내가 찍은 사진 아닌가? 제가 이번에 안 찍고 옛날에 내 폴더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누가 인터넷에도 내가 그냥 받았나? 왜 이렇게 작지? 그림 전혀 안 보이죠? 큰일 났네? 아는 척 하지 마. 그랄락 하고 있어. 지금 그랄락 하는데, 씨. 보기. 확대. 됐나? 원본 크기 아니잖아. 이거 전체 보기 어떻게 하지? 여기서? 홈. 전체 하면. 이제 좀 돼가네. 그래도 희미해지죠, 그러면. 괜찮아요? 관심이 없다 이거지? 다시 작아졌다. 에이씨. 에이, 몰라. 우리 가족은 아주 높은 곳에 산다. 너무 높은 곳이라서 하늘을 나는 매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동물들 말고는 살아있는 걸 거의 볼 수 없다. 내 이름은 칼이다. 난 마지도 막내도 아니지만 남자아이 중에서는 첫째다. 난 아빠를 도와 쟁기질을 하고 길 잃은 양을 데려올 줄도 안다. 이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인마 인상이 어떻게 더럽게 생겼는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생겼어요. 저녁이 되면 소를 몰고 집으로 온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집에 오면 누나 라크가 책 속에 코를 쳐박고 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다. 아빠는 라크를 세상에서 가장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부른다. 저 누나 책 읽고 있는 거 보여요? 그림에서?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큰일 났네. 여기 보면 요 누나가 다락 위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있어. 난 아니다. 난 꿈쩍도 않고 앉아 책 나부랑이나 보는 것엔 관심이 없다. 라크가 하는 학교놀이도 재미없다. 학교라고는 계곡 아래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하나뿐이다. 라크가 종달새라는 뜻을 가졌다 해도 라크는 날아갈 수 없다. 그래서 라크는 직접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 울타리를 손보는데 또각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진흙처럼 붉은 밤색 앞말이다. 말을 탄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여자는 온 세상 사람들 다 보라는 듯이 바지를 입고 있다. 우리는 그 낯선 아주머니를 친절하게 맞이한다. 아주머니도 아주 다정하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안장에 달려있던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고 무언가를 꺼낸다. 라크의 두 눈은 황금이라도 본 것처럼 반짝거린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쪽으로 두 손을 뻗는다. 물론 아주머니가 가져온 건 보물이 아니다. 한낱 책일 뿐이다. 믿어지는가? 상기석을 따라 애써 짊어지고 온 것이 책이라니. 만약 아주머니가 떠돌이 땜장이처럼 잡동사니를 팔러 온 거라면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동전 한 푼도 없다. 그러니 책 따위를 살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아빠는 라크를 보더니 헛기침을 한다. 물물 교환을 하면 되겠지. 책 한 권에 열매 한 주머니. 난 말은 못하고 등 뒤로 두 손을 꼭 쥔다. 그 열매는 책 따위가 아니라 파이를 만들려고 내가 딴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나무 열매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채소 한 소쿠리도 받지 않는다. 이 책들은 공기처럼 모두 공짜란다. 게다가 앞으로도 2주에 한 번씩 이 책들을 다른 책과 바꿔주기 위해 온다고 한다. 난 책 아주머니가 뭘 가져오건 관심 없다. 그리고 책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잊는다 해도 전혀 서운하지 않을 거다. 책 아주머니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온다. 난 책 아주머니의 말이 엄청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온 세상이 할아버지의 수염처럼 하얀 날이다. 한밤중에 도둑고양이가 울어대듯 바람이 힘차게 울어댄다. 우리 가족은 난로불 가까이에 앉아있다. 이런 날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마 산이나 들어있는 동물들도 숨어 지낼 거다. 그런데 맙소사, 똑똑똑 누군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바로 책 아주머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싸고 왔지 뭔가. 책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창문 틈으로 책을 건넨다. 아빠가 하룻밤 묵어가라고 하니 책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든다. 말이 잘 데려다 줄 텐데요 뭘. 난 잠시 가만히 있어서 책 아주머니가 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창밖의 눈보라처럼 막 소용돌이친다. 말만 용감한 게 아닌 것 같다. 말에 탄 사람도 용감하다. 책 아주머니가 이런 어려움도 무릅쓰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알고 싶다. 나는 글과 그림이 있는 책을 집어들고 라크에게 내민다. 뭐라고 쓰였는지 가르쳐줘. 라크는 깔깔 웃거나 놀리지 않고 자리를 잡고 앉아 차분하게 읽기 시작한다. 아빠는 책을 보면 겨울이 얼마나 길거나 짧을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책에는 올해 눈이 많이 오고 엄청 추울 거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신발 속에 꽉 낀 발가락처럼 집안에만 갇혀 지낸다. 괜찮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봄이 되었다. 책 아주머니가 잠시 우리 집에 들른다. 엄마가 선물을 준다. 엄마의 가장 귀한 선물, 나무 딸기 파이 만드는 법이다. 엄마의 나무 딸기 파이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다. 엄마가 말한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그리고는 자랑스러워하며 낮게 덧붙인다. 책 읽는 아이가 한 명 더 늘었답니다. 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마음을 전한다.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책 아주머니가 크고 검은 눈으로 날 본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부른다. 칼, 이리 오렴. 난 가까이 다가간다. 책을 읽어줄래? 난 오늘 받은 새 책을 폈다. 내가 예전에 책 나부랑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읽을 수 있다. 난 조금씩 읽어나간다. 책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한다. 아주 귀한 선물이구나. 나도 책 아주머니를 향해 활짝 웃는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두 남매가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 두 남매가 이 노을인가? 이 해지는 저녁에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 자, 이 책의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알고 보면 더욱 재미난 이야기. 이 이야기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였어요.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학교나 도서관이 없는 에팔레치아 산맥, 켄터키 지방에 책을 보내주는 정책을 마련했어요.
사람이 직접 말이나 노새에 책을 싣고 2주에 한 번씩 고원지대 집 곳곳을 방문해 책을 전해주도록 했지요. 말을 타고 책을 나르는 사서들, 팩호스 라이브러리언스, 말을 타고 책을 나르는 사서들이라고 불린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기슬과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지나 책을 전했어요. 바로 칼과 라크에게 책을 전해준 책 아주머니예요. 차갑고 냉소적인 소년 칼은 쟁기질을 하고 양과 소를 모는 등 아빠를 도와 가족들의 생계를 맡았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책을 책 나부랭이로 여기고 책을 읽는 누나 라크가 마땅하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책을 전하는 책 아주머니도 이상히 여길 수밖에요. 어느 날 눈보라까지 헤치고 찾아와 책을 전해주고 돌아가는 책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칼은 생각해요. 책이 뭐라고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걸까? 책 아주머니의 용기와 헌신은 칼의 마음을 움직여요. 칼은 라크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죠. 이듬해 봄, 칼은 책 아주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리며 책 아주머니의 헌신에 보답한답니다. 책 아주머니가 전해준 책은 바깥 세상과 떨어져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고 있던 칼과 라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책에는 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 생기가 씨앗이 되어 꿈과 희망이 자라났을 거예요. 미국 역사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이 책은 시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묘사하는 데이비드 스몰의 그림과 잘 어우러졌어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과 목조식 건물, 집안에 사는 가축들과 많지 않은 살림살이는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1930년대 미국의 모습을 가늠케 하죠. 삐딱한 구도와 위아래가 잘린 인물, 가족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불안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데이비드 스몰은 자유롭고 굵직한 먹선에 밝은 수채화 물감으로 색을 채워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갑거나 무겁지 않도록 했어요. 원경으로 펼쳐지는 멋스러운 풍경들에서는 계절감이 느껴지죠. 붉은 노을 곁에서 칼과 라크가 나란히 책을 읽는 마지막 장면은 고즈넉함과 여로움을 한껏 전한답니다. 책 제목이 꿈을 나누는 책 아주머니죠. 꿈을 나누는 책 아주머니. 제가 지금 감동적으로 잘 못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잘 안 받는 것 같다. 천천히 여유있게 읽어보면 진짜 감동적이죠. 이 시니컬하고 까칠한 이 소년 칼이 그림책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떤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된다. 꿈과 희망이 책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일단 표면적으로 책 읽기는 정말 소중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구소에도 보면 요즘 우리 또 엄마들이 마음을 내고 이래가지고, 요즘 이상하더라. 4시 반만 되면요, 모기님 방에 가보면 애들이 전부 일제 있잖아. 책을 읽고 있어. 이거 없던 일이거든. 지난 3년간 없던 일이 시작됐어. 책 이래 좋은 책 많은데, 여기 보면 엄마들 몰라서 그렇지, 여기 있는 책 한 권은 다 유명한 책들이에요. 너무 많아가 막 그냥 대충 꽂혀 있어 그렇지.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던 책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만화책 한 권도 다 그래요. 학습만화 이런 거 제가 다 버렸고, 적어도 만화책 꽂혀 있는 것도 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만화거나 아니면 생각을 자라게 하는 만화, 이런 거고요. 저 모기님 방에 들어가면 중고등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성장 소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계적인 책들. 미국에서는 그림책에는 칼데코상, 또 동화나 사춘기 정도 되는 10대 아이들 읽은 책에는 뉴베리상이라고 하죠. 어린이 책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뉴베리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번 달에 애들 책벗 하는 애들 3, 4학년들한테는 제가 뉴베리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이렇게 소개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도 하고 하는데,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많으면 애들이 안 읽는데. 아니, 그리고 엄마들도 답답한 게, 내 마음 같지 않아 협조를 안 해. 여기 책방 한다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애들한테 내가 항상 묻거든요. 엄마가 책 읽어주더나 하면서. 아니, 속 천불 난다니까. 읽어주는 옆에 내가면 안 되지. 책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내는 엄마들이 없어. 잘 없어. 몇 명 있지. 내가 참 너무 속상해요. 뭐 이거 보내면 그냥 뭐 될 줄 알아. 아, 애 키우게 그래 뭐 그저 뭐 공짜를 얼마나 바라는지. 심혈을 기울여도 될 똥말똥인데. 물론 뭐 살림하고 동생 보고 돈 벌고 바쁘겠지만 참. 그래서 또 엄마들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도 짬을 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엄마들 부담 없게 그림책을 자꾸 선택하잖아요. 그림책 같으면 엄마들이 좀 부담 없이 읽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짧은 책을 좀 읽어주고, 엄마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한테 읽어주면요,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 그러면 지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애들은 저절로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거든. 우리 애 있잖아요. 로스쿨 절대 관심이 없는 책 했다니까? 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나는 법률가가 되게 하려고, 정말로. 우리 애가 5학년 때 꿈이 바뀌었어. 3학년 때는 창비에서 나온 동화책, 창비 아동문고라고 있죠. 지금 수백 권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권씩 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모은 책,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서 고학년용 동화책들이 진짜 족 같은 책들이 많거든? 우리 애가 3학년 때 그 중에 좀 쉬운 버전, 전염병을 물리친 파스테르. 파스테르 우유 있잖아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창시한 파스테르 우유 최명재 회장, 그때 한참 막 유명해지고 이래가지고, 전염병을 물리친 파스테르라는 동화책을 읽었어. 그리고 나서는 자기 꿈이 화학자가 되겠대. 그래가지고 한 2년을 화학자 하다가, 5학년쯤 돼가지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의 힘으로 경선하는 일이 일어났어. 그게 그 유명한, 그 무슨 당이었나 그때? 하여튼 야당이 대통령 후보들을 내세우고, 그 정당원들이 투표하는 건 몇 퍼센트, 국민들의 투표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게 언제더라? 그게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야당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이인재라는 사람이었어요. 서울법대 나오고, 나중에는 맛이 가가지고 막 말가라 타고 여당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야당에서 누구나 다 이인재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좀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김근태 선생,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노무현이 그때 제일 희망 없는 후보로 6번째 후보인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선을 처음 했잖아. 제주 경선, 울산 경선, 광주 경선,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 애가 갑자기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애도 관심을 확 가지더라고. 저는 이제 노무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물론 이제 노무현이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운동권이었거든. 원래 변호사였는데 부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박정희 정권 말기에 그 뭐라 카노, 무슨 사건이고, 하여튼 부산 지역의 모든 운동권들을 안기부가 엮어가지고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과 그 부산대학 출신의 운동권들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우연하게 이제 노무현이 문재인의 소개로 그 학생들을 변호하게 된 거라. 문재인은 원래 운동권 출신이고요. 경희대에서 유명한 운동권이죠. 근데 이제 노무현과 문재인이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그 법률사무소를 하고 있었잖아. 그래가 부산에 있는 이제 자기들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을 변호하다가 학생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정의에 불타는 노무현 변호사도 이제 운동권이 된 거죠. 영화 변호인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부산에 이호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가 있죠. 일부러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 안 하겠다고, 그
외국 나가 있는 부산 지역에 살아있는 운동권 전설이 있는데 이호철이라고. 이 이호철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가 나중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저는 노무현이 막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때 노무현이 이제 갑자기 그렇게 살다가 맨날 데모하고 그죠? 87년도 1987에 보면 막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터지고 이한일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죽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늘 아스팔트에서 데모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맨날 저 한일극장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서 아스팔트에서 그름 짜고 누워있고 있잖아요. 완전히 시내 그 아스팔트가 바늘 딱 내고 있는데 우리 마당 같았다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은 부산에서 그렇게 했죠. 부산을 대표하는 이제 제야 인사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이 스카우트를 했어, 노무현은. 그 당시에 경상도는 김영삼이 공천하면 무조건 국회의원 되고, 전라도 쪽은 김대중이 공천하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때 제야에서 운동권 하던 사람 중에 김영삼에게 스카우트된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이라, 김대중에게 스카우트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해찬이고, 그 이해찬은 37살 때 바로 국회의원 됐잖아. 서울 관악구에서. 노무현도 그렇고요. 노무현이 그래 부산에서 김영삼의 공천을 받으니까 바로 국회의원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초선 국회의원일 때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50 청문회라고. 전두환의 그 쿠데타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부하는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 청문회 증인들 막 전두환의 비리를 밝히려고 증인들 막 불렀잖아. 그 유명한 재벌기업 총수 정주영도 나오고 막. 근데 보통 대기업 총수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노무현 그때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국회의원 명패를 막 집어 던졌잖아. 그게 텔레비에 생중계됐죠. 그래서 온 국민이 좋아했다니까. 다 뭐 재벌들 앞에서 절절 매고 그때 막 전두환, 신복, 장세동 같은 그때 경호실장 이런 사람 나오니까 전부 뭐 절절 매고 이랬는데 노무현을 비롯한 몇몇 젊은 국회의원들은 그 정의감으로 이제 타협하지 않고 막 그때 명패 던지고 이러고 온 국민이 시원해하고 이랬다니까. 그때 그 국회의원 노무현의 명패를 정주영 회장한테 던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때문에 사실 노무현이 국회의원 된 거라. 온 국민들이 시원해하고 통쾌했거든. 그리고 십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방금 말한 경선이 시작됐죠. 제가 그때 우리 아들 데리고 그 섬진강 투어를 하고 있었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때 구례, 하동, 알죠? 뭐지? 전라도와 경상도가 뭐, 그 노래 나오잖아. 근데 그 지역을 저거 애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봄이었어. 5월인가 4월인가? 거기 가면 이제 그 유명한 구례에 가면 그 뭐고, 이상한 열매를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있잖아. 산수유? 산수유인가? 매실. 그 유명한, 구례에 가면 유명한 매실 농원 있잖아. 장독대 수백 개 있고 막. 그 유명한 분 있죠. 매실로 막 전국구 인물이 된 분 있어. 거기도 가고, 그때 막 벚꽃도 활짝 피고 막, 그 산 언덕에서 섬진강을 내려다보면 너무 멋있고 이렇다니까. 그리고 구례 곡성 이쪽에 가면 이제 나룻배도 탈 수 있고, 줄나루라고 있어. 강을 건너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장을 보러 갈 때 나룻배에다 위에 줄을 달아가지고, 고리를 걸어가지고, 줄을 당기면 배가 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거 줄나루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줄나루도 타고, 섬진강을 이제 자전거 빌려서 이제, 이거, 뭐지? 트레킹 비슷하게 하고 이랬는데, 내가 자전거 빌려주는 할아버지한테 물었다니까, 지금도.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그날 경선이 있었거든. 울산 경선인가? 뭐 있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면서, 노무현 1등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난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아들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확 관심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대구 경선할 때 우리 애 데리고 갔잖아. 엑스코인가? 여기. 엑스코에서 경선을 하는데, 내가 직접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찾아갔더니 선거인단이거나 참관인 명찰이 있어야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 난 명찰 없잖아? 그래서 들어가니까 전부 옛날에 운동권 하던, 내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막 그때 야당의 그거 뭐 하고 있고 이랬어. 북구지구당 위원장이 내 후배거든, 그 당시에. 안경욱이라고, 얘는 빈민운동 열심히 하던 애인데. 그래서 걔 만나가지고 명패 2개 받았잖아. 그래, 우리 애하고
우리 애 말고 교회 후배 여자애 따라갔던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둘이 먼저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 막 제일 앞에 가가지고 막 경선 끝까지 참관하고 막. 경선이 끝났어. 노무현이 다음에 강원도 경선하러 원주로 올라갔는데 경원도라고 확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가가지고 노무현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경원들이 나를 막 제지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사진 한 장 찍읍시다 하니까 경원들은 바쁘다고 막 다음 경선 가야 된다 하는데 노무현이 딱 서더라고. 찍작하면서.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 노무현하고 사진 찍었잖아. 막 울면서 내가. 나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이 있거든. 저도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떠나서 나는 이제 그죠?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 꼬여가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운동권에서는 제가 변절장 거죠. 변절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아들한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여튼 이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어떻게 지금 다니는 교회죠. 그 당시에. 아이고, 근데 노무현 보고 막 사진 찍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미안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익하고 소시민이 돼가지고 익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이걸 보고 유명한 소설 있죠. 누가 썼더라? 신경숙이 썼나? 공주영이 썼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가 뭐, 이런 거 있어. 우리처럼 이제 감옥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소시민이 돼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부채의식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그 부처의식 때문에 그때 막 진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내가 노무현하고 우리 아들하고 사진 찍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집 냉장고에 10년을 붙여놨죠. 그리고 내가 그 노무현 팬 카페 가가지고 글도 쓰고 우리 아들하고 내가 사진 찍은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때 막 한참 경선이 진행될 때라 가지고 좀 감동적인 글 쓰면 막 조회수가 수만 회 막 이래 되거든. 그러면서 우리 애가 이제 대통령이 꿈이 된 거라, 화학자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 아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게 분명하지 않았어.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아는 대로 아들아 하면서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인간들을 우리가 분석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내가 딱 보여줬잖아. 그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군가 하면 이회창. 대학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죠? 학부는 어디 나왔어요? 이해창 몰라? 대답 좀 해봐. 그래? 다음 이야기가 서울법대 나왔잖아. 자, 이번에 이제 이쪽 후보들. 그때 이인재 대세론. 이인재 어디 나왔지? 서울법대 나왔어. 김근태 어디 나왔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 정동영 어디 나왔지? 서울대 동양사학과 나왔어. 다 서울대 출신이죠. 자, 아들아, 묻는다. 대통령이 되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노? 서울대. 그럼 그 직업들 중에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직업이 뭐지? 그러니까 법률가. 그럼 니는 왜 해야 되겠노?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 예외가 있는데 노무현은 서울대 법대를 못 나왔다. 근데 직업은 뭐지? 변호사. 그럼 니 지금 뭐 해야 되겠노? 변호사. 딱 이래가지고 이제 코스가 정해진 거야. 내가 이렇게 애를 어릴 때부터 세뇌시켰다니까. 근데 애가 크면서는 이제, 근데 아무 관심이 없다.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 옛날에 우리는 막 어른들이 항상 똑똑한 애들 보면 다 서울법대하고 판사하고 저보고도 그랬어요. 유학일 때 제가 친척집 인사를 가면 덕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아, 김판사 왔나? 이렇게 한다니까? 내 5살, 6살 때. 나름 나도 5살, 6살 때 천재라고 동네 소문이 났어. 옛날 어른들이 덕담이 다 그거죠. 권력,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상징적이잖아요. 저도 아이를 그렇게 세뇌시켰어요. 근데 이상하게 애가 관심이 없더라고, 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는 철이 들고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아이와 소통하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맨날 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춘기교육은 제가 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이제 간 거야. 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랑을 막으시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생찌라를 다 했다 했죠. 여러분들이 제가 어릴 때 아이를 키우는 과정 유아기 때부터 내가 한 지랄을 다 말하면 여러분들 기절해. 그래서 부담될까봐 내가 다 생략하는 거다. 대충 키운 것처럼. 내 민사고 입시 설명회 하는데 계대
계대 대명동 강당에서 민사고 입시 설명회를 했다니까 민사고는 알겠지. 민사고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6살이었는데요. 제가 입시 설명회를 갔잖아. 그 전설적인 그 아이비리그 입시의 전문가 민사고의 박하식 교관이라고 있어. 그 당시에 나중에 용인외고 교장 용인외고 생기면서 용인외고 교장으로 스카우트 때 갔다 왔죠. 이분이 입시 설명회를 했어. 입시 설명회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돌아왔어. 누가 가장 많은 질문을 했다고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 난 그때 민사고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했었거든. 파스텔 우유 최명재 회장의 일생을 내가 다 그때 신동아라는 월간 잡지에 파스텔 최명재 회장이 왜 민사고를 세우려고 하는지 막 그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유명 잡지마다 나오고 이랬거든. 그거 다 스크랩하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따졌잖아. 그죠? 민사고를 원래 설립한 취지는 민족의 그 동량을 키우겠다고. 그 민사고 하면 노벨상 좌대 있죠. 민사고를 졸업한 아이들이 장차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벨상 받는 사람들을 거기다 동상을 만들려고 좌대만 의자만 일단 5개인가 만들어놨다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민사고 처음 만들 때 가능성 있는 그런 영재들을 뽑아서 민족의 동량으로 키우겠다고 한 민사고가 왜 실제 입시에서는 경시대를 해가지고 훈련된 인재를 뽑냐고 내가 6살 때 따졌다니까. 우리 6살 때 잘했죠. 이 질문도 보통 질문이 아니라 이런 게 내가 생각해도 똑똑하네. 그렇게 막 따졌다니까 그 교감한테. 맞는 말이고 사실은 민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면 다 훈련된 애들을 뽑아. 선행학습 수학 선행학습을 한 애들 뽑고 막 이러죠. 우리 집은 선행학습 안 하니까 못 가잖아. 그건 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미친놈처럼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커서는 이제 아니 내가 서울법대를 그래 보내고 내가 서울법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저는 형편이 안 되고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이라도 보내자 하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키웠거든. 세뇌시켜가면서 나중에 되니까 정부 정책이 확 바뀌면서 법대가 다 없어진다. 주요 명문대학의 법대가 다 없어졌어요.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을 도입해가지고 대구로 말하면 경북대학교, 경북으로 말하면 영남대학교, 법대 다 없어지고 로스쿨이 다 들어왔죠. 그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 목표라던 서울법대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린 관심도 없는데 법대 다음에 이제 법대가 없어지고 나서 카타르니 문과에서 제일 높은 데가 경영대학이거든. 할 수 없이 경영대학 갔잖아. 그죠? 그것도 그죠? 서울대 법대 있으면 서울대 법대 정원이 205명이거든. 경영대학 정원이 140명이고 사회과학대학 정원이 한 300명 되고 합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돼. 그러면 전국에서 한 1000등 안에만 들면 그 서울대의 중요한 명문과를 가는 거라. 근데 우리의 수능에서 200몇 등 하고도 서울법대가 없어요. 정원이 황창 주는 바람에 결국 경영대학 못 갔잖아요. 하여튼 이런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거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됐나?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내가 아이를 어릴 때부터 영향을 주고 한 것이 아무 무용지물일 줄 알았어. 우린 진짜 관심이 없고 CPA 학과 회사팀만 또 때려치우고 군대에서부터 생찌랄 하면서 자기 공인회계사 합격하면서 경영학과 다니니까 경영학과 다니면서 보통 한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경북대 경영학과 다녀도 CPA는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으면서 공부하겠다고 또 책 사보내라 해가 또 교보에 막 그죠? 검색해가지고 그 비싼 책 있잖아요. 경영학 관련 서적 한 권에 뭐 3만원씩 하는 거 저거 부대로 보내고 막 이랬는데도 책장 하나 안 넘기고 그냥 버리쁘고 뭐. 그리고 저녁 해가지고 뭐 헛짓 막 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뭐 자기는 뭐 항공사 가겠대. 내가 했지? 승무원이 되겠다는 거라. 이 여행이 로망이라 우리 애는 지금하고 똑같아. 어제도 있잖아. 둘이 뭐 숙덕궁 하면서 막 노트북 검색하면서 뭐 도란 카더라고. 내가 너무 무슨 수작을 그래 부리노 하면서 거실에 나가보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엄마는 나의 베프야 하면서 있잖아. 둘이 주기 얼마나 완전 여행 가면 있잖아. 우리 와이프는 여행이 좋아가지고 지리학과 갔거든. 그럼 맨날 뭐 맛집 세계적인 맛집 검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말에도 또 어디 간다고 있잖아. 벌써 호텔 예약 다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는 항공사 가르쳤다니까. 항공사 승무원 하겠대. 그거 좋은 대학 나가 항공사 승무원 할까 좀 아깝잖아. 근데 내가 어떡하겠어? 애하고 싸우겠어? 그래 네가 원한다면 해라.
아빠는 너를 응원하겠다 하고 또 해요.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은 내 길을 막기도 하고 돕기도 하네. 갑자기 칼기 땅콩 회항 사건이 딱 생겼어. 조연아가 땅콩 뿌리고 막 박창진 사무장 막 얼굴 때리고 막 그게 빵 언론에 터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항공사 꿈이 접히더라고. 그럼 항공사 말고 조종사 할까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호주에 있는 유명한 조종사 학교 가겠다고 학비 줄 수 있나 하더라고. 거기 1년에 뭐 몇만 달러? 세계적인 조종사 학교가 저기 미국의 저 서부 쪽에 포틀랜드 거기에 하나 있고 호주에 하나 있고 세계적인 항공학교예요. 조종사를 양성한 학교. 근데 학비가 1년에 2만 달러가 이지랄한다? 그럼 우리는 돈 없다 했어. 그래가지고 애가 우리 애가 꿈을 접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일본에 간다고 간 게 처음에는 일본에 그 ANA 항공사라고 일본의 최고 항공사 있거든요. 거기 지원했는데 떨어졌잖아. 두 번째는 뭐라 했죠? 딜로이트 컨설팅 재팬법인 지원했대. 거기도 떨어졌어. 세 번째 되는 데가 이 오릭스 주식회사 금융회사죠. 금융회사. 지금 생각하니까 희한하네. 근데 그 오릭스에서 담당한 업무가 기업 인수합병, 신규 벤처 투자 이런 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일본의 법무법인한테 늘 자문을 구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 그거 하면서 이제 우리 애가 갑자기 불현듯이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동기가 생긴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내가 준 영향이 어디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빠는 늘 그걸 원한다 이걸 아이가 갖고 있거든. 근데 내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기다렸죠. 그리고 그 길을 안 가도 괜찮죠.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근데 나중에 되니까 기적적으로 지금 28 돼가지고 로스쿨 가겠다고 들어가지고 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아닌 것 같지만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 그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에 따르면 문화적 유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자식들은 부모의 생물학적 유전자, 이거 영어로 gene이라고 하는데 GEN이 생물학적 유전자만 유전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모님의 말투, 관심, 태도 이런 걸 다 유전받아요. 이 문화적 유전, 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인을 패러디해가지고 MEM이 밈이라고 불러. 이 진화생물학자들 다 이거 연구한 결과죠. 그리고 어쩌면 사람은 있잖아요. 이 리처드 도킨스에 따르면 아주 좀 못되게 말하는데 사람은 이 유전자를 잠시 자기에게 머물게 했다가 다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숙주에 불과하대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이 김씨 DNA가 내게 있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소멸하면 내 DNA가 우리 아들에게 유전된다니까? 또 우리 아들에게 있던 유전자가 또 자기 아들에게 유전되겠죠? 이게 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전자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람은 이 유전자를 잠시 보관했다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숙주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잠시 유전자가 우리 안에 살다가 기생하다가 우리가 소멸하면 또 유전자는 후대에게 물려지죠. 이런 거라.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유전자를 잠시 머무르게 했다가 또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할. 문화적 유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니까?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요. 그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세상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복된 말이 이 말이거든.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사람이면 된다. 충분하다. 이 말을 내가 들었다니까. 인간적으로는 저는 부족한 거 투성이고요. 성격적으로도 결함 있죠. 말투도 거칠죠. 욕 잘하죠. 맨날 우리 연구소 애들한테 내가 지적받는, 나는 카리스마가 없어. 내가 욕을 하니까 애들한테 내가 훈계를 못해. 나 흠이 많아가지고. 그 애들이 내가 뭐라 하면 피피씩 웃는다니까? 어제도 내 열받아 죽은 줄 알았네. 4학년, 오람초등학교 4학년 골 때리는 애들. 엄마도 있는데 내가 골 때린다 해서 미안한데. 인마들은 내가 화를 내도 막 갖고 논다니까? 4학년 둘이 앉아가 있잖아, 막. 와. 나는 카리스마가 없어, 애들 앞에. 어떤 사람들 내보고 카리스마 있다 하던데. 맞죠? 내가 엄마들한테 강의하고 이러면 카리스마 있다 하더라? 근데 애들 앞에서 내가 아무 권위가 없어. 이 새끼들이 나를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막.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있잖아.
저기 화를 내가 하는 건지 농담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기님은 그게 딱 권위가 있거든. 애들 딱 휘어잡는 거 보면 진짜 잘해. 근데 애들한테 모기님한테 가서 뭐 해온다 하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가장. 나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최근에 했죠? 모기님하고 이제 몇몇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자. 아이들 그냥 낮에 방황하니까 자기 수학 같은 거 끝나고 나면 방황하니까 자꾸 거실에서 뭐 던지고 놀고, 심지어는 거실에서 야구놀이 하고 막 내뚜껑 날아가고 막.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요 조그만 데서 야구놀이 해봐. 개판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자 이래 돼가지고 매일 4시 반만 되면 엄마들이 가서 책 읽어주잖아. 뭐 거창하게 자원봉사니 우린 이런 말도 없어. 우리가 사는 게 그건데 뭐.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4시 반만 되면 모기님 방에 들어가보면 애들이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전부 책 들고 앉아가지고. 난 너무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 내 방에서 어떤지 알아요? 책 읽자 하면 됐어. 광년들은 이거 말을 안 들어.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나는 엄마들한테는 강의하고, 애들은 이제 우리 엄마들 중에서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애들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모기님이 저렇게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늘 아이들한테, 원래 1, 2학년 아이들한테 수업 외의 시간에 늘 책 읽어주게 되거든. 주옥 같은 그림책 읽어주고, 읽어주다가 자기가 감동이 되면 내한테 추천해가지고 엄마들한테도 소개하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심이 머물러. 그러니까 관건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유전된다. 나는 관심이 없으면 어디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여기도 보내면 안 돼. 그러면 여기도 학원 대뿐다니까. 내 제일 기분 나쁜 게 애들이 지 친구들 니 어디 가노? 하면 학원 간다 한다 여기 오면서. 나 원래 듣기 싫겠노. 근데 또 달리 할 말이 없어. 애들 입장에서 보면 학원 안 가고 어디 간다 하고 그러고 연구소 간다? 뭐 이것도 이상하고 책벗 간다? 이상한 곳이 숙제 없는 학원 가면서 꼭 여기서 뭘 하는지 말 안 하고 있잖아. 여긴 숙제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 아니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교회 어떤 데 가면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낸다 이 지랄 한다.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죠. 어떤 현상이 안 하지 헌금을 막 사람들이 부담을 주면서 강제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남들한테 소개할 때 꼭 이런 왜곡된 헌금 안 낸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니거든. 사람이 소중하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저도 이 말 듣고 살아났잖아. 왜 부족하지 않은가 하면 사람은 그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추어서 보면 부족하지 않은 거야. 내 목적을 세우고 보면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말 해가 되나 모르겠다. 예를 들면 뭐 있노? 몸매 컨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 피트니스 대회 이런 데 나가려고 하면 당장 다 부족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부족하지 않다는 게 뭐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걸 이제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꿈을 나르려고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책대로 하면 그죠?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공급하잖아요. 이 아주머니가.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새끼 밥 먹고 살자고 사람이 지어진 게 아니라 새끼 밥 먹고 살기로 하면 근데 우리는 목숨 걸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밥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성취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러죠. 유명한 말을 했잖아. 우리 형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극하더라고. 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소는 염을 먹는 게 소의 일이 아니라는 거다. 소의 일은 뭐예요? 밭에 나가서 전기질을 하는 것이 소의 일이래. 그죠? 소를 그래서 비싼 값에 사오잖아요. 소를 기르기도 하고 하죠. 그 이유는 소에게 소 입장에서 뭐 여물을 먹는 게 자기 일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전기를 메고 밭에 나가서 전기질을 밭을 가는 것이 소의 일이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사람의 일이냐? 그럼 동물하고 똑같지 뭐.
그게 아니고요. 사람 고유의 일이 있다니까. 꿈을 나누는 일, 희망을 나누는 일, 행복을 나누는 일, 이걸 뭐, 네? 생명을 나누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 이거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원래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사람이 어디에 같이 있게 써봐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이 확 든다니까. 네, 캣츠 우리 와이프가 교사생활 하면서 바쁜데 우리 애는 이제 저를 따라서 야행성이라서 가끔씩 대구 내려오면 막 밤에 늦게 잘 안 자거든. 그러면 이제 엄마도 등 달아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 새벽 1시 되가 라면 끓여도록 한다니까. 그 우리 와이프가 막 신경질 내면서 엄마가 종이각 하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캣츠 내가 스승에서 들은 말을 했어. 여보, 우리가 아이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귀하게 쓰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 줄 때 감사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장가 가가지고 마누라 생기면 우리한테 라면 끓여달라 소리도 안 한다 하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줄 때가 너무 감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마음을 딱 바꾸더라고. 그날 이후로 우리 와이프는 애가 뭘 밤늦게 해달라 해도 절대 신경질 안 내. 내가 4년제 대학 나가지고 애 라면을 끓여주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내가 이러려고 4년제 대학을 나왔나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저주하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일에 내가 쓰이고 있구나. 이제 엄마로서는 아이를 잘 자라도록 돕는 일에 쓰이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엄마로서 일 말고 내가 사람으로서 일도 있지.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엄마의 역할, 친정에서는 딸의 역할, 뭐 이런 거 있죠. 시댁에서는 며느리 역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이 있어. 사람은 뭘 하는 존재라고요? 그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 이걸 종교적으로 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역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는 말은 하늘에 있는 무슨 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 이걸 추상화시켜서 표현하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행복해지죠. 칭찬하고 격려하면 행복해져. 일단 이런 속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나온 속성이다 이렇게, 그죠? 편의상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뭘 하는 거라고요? 이 생명을 나누는 역할. 이 아주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무릅쓰고 말을 타고 산간벽지를 다니면서 책을 나눠주잖아요. 물론 얘는 돈 받았겠지. 월급 받았겠지. 월급 안 받고 이 짓 하겠어? 근데 월급 이야기하면 이제 이 책이 감동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도 대가를 생각하고 하면 이 감동이 사라져. 해보면 알아. 대가는 저절로 와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써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만족이 내게 있어.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 하루는 그 시골 지방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다니까. 그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어. 그 사이에 예수님 있는 데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물가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 그죠? 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 수가성의 어떤 아줌마가 물을 길러 왔다니까. 대낮에.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 해가 뜨거운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물을 길러 안 와. 주로 해 지고 나면 이제 어스름할 때 물을 길러, 동네 아낙들이 물을 길러 온다니까. 낮에 물을 길러러 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피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 없어서 여러분들 모르죠. 왜 낮에 물을 길러 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자기가 그런 비천한 여자인 거죠. 예수님 이제 낮에 물을 길러 오니까 그 많이 아는 거지. 가난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길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작업을 하잖아. 니 왜 낮에 물을 길러 왔노? 하면서. 아니, 처음에 물 한 잔 달라 하지. 김주신한테 물 달라 하니까 어떤 처녀가 물 주면서 바가지에 뭘 띄워줬다고? 그래가지고 뭐 성싱이 일어났다잖아. 예수님도 이 수가성의 가난한 여자한테 물을 한 잔 달라 한다니까.
그 여자가 물을 길러가지고 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다 마시고 나더니 자기 이제 생물학적 목마름이 해소됐잖아요. 그때 딱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이 목마르면, 갈증이 생기면, 그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지. 자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른 물이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자기가 물을 얻어먹었지만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깜짝 놀래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저를 알았어요? 하면서 제가 목마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잖아. 네가 점쟁이 저랬다니까 네가 지금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도 만족이 없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만족이 없대 이 여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지. 남편 하는 말은 자 묘사 그대로 하면 이제 내가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잖아.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남편 하는 말은요, 내가 의지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하는 대상, 어떤 가치, 이게 내 남편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뭐 건강,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저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 이 가치를 자기 남편으로 삼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섬기고. 근데 어떤 가치를 계속 꾸준히 따라보면 이상하게 거기서 만족이 안 나와. 우리 엄마들 같으면 공부, 애들 성적, 이게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남편을 내가 따르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거기서 행복이 안 와. 해보면. 그럼 어떻게?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또 가치를 바꾸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가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5 남편을 거쳤다는 게 이 말이에요. 결혼을 5번 했다. 이렇게만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안 되고, 이 묘사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읽어야 된다고 했죠. 저도 여러 가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공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사상.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게 내 남편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이 남편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한때 잠깐 만족이 와. 여러분들도 뭐 해보라니까. 예를 들어서 애 성적 이게 만족이잖아. 그러면 뭐 5살, 6살 때 오르다 시키고 이러면 조금 만족한다니까. 애들 어리니까 뭐든지 받아들이고 잘해. 그럼 우리의 영자인가 싶고 막 이럴 줄 알아. 잠시 만족이 살짝 오담한다니까. 근데 초딩 들어가면 이제 이게 아니거든. 객관적으로 아이들하고 평가 같이 받아보고 이러면요, 하늘과 땅 차이라. 우리 요즘 한솔초등학교 2학년 애들 오잖아. 책 받아러 오죠. 아니, 시원이는 1월생이래. 이 집 아들은 12월생이라 하더라. 이 집 아들은 12월생, 이 집 아들은 9월생, 또 하나는 10월생. 1월생하고 12월생 하는 거 땅 차이라. 그래서 시원이가 이거 막 리더더만 리더. 이 세 놈이 친해가지고 얼마나 떠는지 몰라. 아는 놈들 한꺼번에 오면 안 돼. 와. 근데 있잖아요. 아니, 애들 어릴 때 이렇잖아. 그러니까 12월생, 10월생 엄마들은 미친다니까? 1월생 애를 어떻게 따라가? 이 어린 나이에 10달 차이, 11달 차이, 뭐 하는 거 땅 차이라. 그러니까 막상 키워서 학교 보내보면 이런 거라, 이제. 이 불공정 경쟁을 하는 거죠. 제도에 따라서. 1월생과 12월생이 한 교실에서. 나중에 자라면 다 갭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게 너무 속상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 행복이 없어. 이 남편 저 남편을 거쳐보지만, 그죠? 거기서 영원한 만족이 안 와.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 항상 이건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살아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돈 벌 때는 좋지만 어떤 데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들고, 그죠? 전업주부가 부럽기도 하고, 애 케어하고 싶고 막 이런데 나는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전업주부 하는 옆에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아, 내가 이러려고 산지대학을 나왔나 내가 아 키우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런 생각 하죠. 소뚜껑 운전수 하려고 내가 일생을 사나 이 생각도 하고. 이상하다니까.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목마름이 해소된 거라. 그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라.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하면서. 뭐 종교적으로 막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사람들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막 이 여자가 뛰어내려갔다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마을에서 이제 음식을 구해왔어. 예수가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스승님 이거 드십시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말 기분 나쁘게 한마디 하죠. 제자들한테. 제자들 제가 빠지게 지금 음식을 구해왔어.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렇게 하는 거라. 지가 뭐 구해오라 해놓고는 구해가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한다니까. 정말 짜증나겠죠. 양식 구해온 제자들 생각하면. 열받는다니까. 해보면 알아. 저는요, 이 금요일 강의 끝나고 나면 밥이 안 먹혀. 근데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하면서 계속 내한테 메뉴를 묻는다? 나는 밥 생각이 없거든.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내가 누구를 살렸잖아요? 누구에게 내 소중한 마음을 나눠줬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깊은 만족이 있어. 이 맛에 인생이 사는 거라. 12시야? 12시라고? 이씨. 그러니까 자, 사람은 이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출세하기가 부족하지. 머리가 나쁜데. 안 그래요? 내가 느꼈지. 내 홈쇼핑에서 옷은 좀 볼 때마다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죠. 홈쇼핑 모델들, 젊은 놈들, 180대 애들한테 옷 입혀놓고 막, 호스트들이 막 설명하잖아. 내가 근데 그 옷 사입으면 어떻게 돼? 백화점 가서 단 이만큼 줄여야 되고요. 막.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에는 내가 부족하다니까. 내 다리 짧은 게 원망이 되고, 내가 다리가 O형인 거, 난 축구를 하도 해가지고요.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었어. 메시처럼. 이래야 공을 잘 못다니까. 어이씨, 나를 무시하네. 내가 지금까지 넣은 골이 2,000골이 넘는다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걸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생명을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사람의 원래 일은 뭐라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이걸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 뭐예요? 온유, 오래 참음, 그죠? 인내 이런 거거든. 온유라는 게 성격 부드럽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이게 온유한 거죠. 온유라는 게 천연적인 기질이 조용하다,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아는 그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개념하고 좀 달라. 어떤 사람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그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요, 내가 어떤 안타까운 엄마를 보잖아. 막 애 성경에 목매달고 막 애 잡는 엄마들 보면 안타깝죠. 이제 어느 정도 수준 됐으니까 안타깝잖아. 그때 왜 내가 위로를 받는가 하면,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를 전혀 다른 자리로 옮기신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면 내게 위로가 와. 야, 나는 그럴 수 없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세계로 옮겨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게 위로와 막 감사가 몰려온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렇게 나쁜 학점으로 엄두도 못 내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로스쿨 2군데 지금 원서를 내놓고 있다. 이거 기적이 아니냐. 네가 이 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젯밤도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줄 알아? 그렇지.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아빠 내 되겠나? 아빠 내 자소서 잘 썼더나?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공급해야 돼요? 다른 것을 공급해야 돼. 이미 있는 것.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말하잖아. 행복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막 짜내가지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없어. 그 긍정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아들에게 이미 있는 일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죠. 정말 엄두도 못 내. 우리가 그 로스쿨 인문시험 치러 가는 7월 초에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성균관대 이제 시설이 가장 좋아서 거기에 일부러 인문시험을 치러 갔어. 로스쿨 인문시험을 치러 가면서 애가 그런 생각했죠. 내가 다시 성대에 올 기회가 생기겠나, 이렇게. 성대 로스쿨이 4번째 로스쿨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이 상태는 지 학점도 개판이고 이러니까 이 4번째 로스쿨인 성대 로스쿨이라도 원서를 내려올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 시험을 치러 갔다니까. 근데 이게 성적 잘 나오니까 이제 첫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아빠 내 서울대 로스쿨 되겠나 하면서 불안에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첫 자리를 계속 상기시키거든. 우리도 그래. 원래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받은 거랑. 부모님부터 생명을 받았어. 부모님이 할 일 다 했어.
근데 우리는 그것다 대놓고 있잖아요. 내한테 왜 재산 많이 안 물려줘? 뭐, 언니는 잘해주고 나는 왜 못해줘?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박완서 선생이라고 알아요? 소설가, 40대에 데뷔한 박완서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 이제 돌아가셨죠.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혜인수님하고도 교통하고, 유명한 카톨릭 신자예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막내 아들이 서울대 의대 4학년 때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이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요. 성당에 찾아가서 성당 바닥을 뒹굴면서 신에게 항의하잖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한테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하면서 막 가슴을 쥐 뜯으면서 자식을 이런 일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박완서 선생님이 막 처절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 신과 싸우던 이야기를 낸 단편 소설이 있어. 한 말씀만 하소서 하면서. 소설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신에게 막 그렇게 항의하는 거라. 왜 내게,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한 말씀만 해보라고 막 쥐 뜯으면서 성당 바닥을 뒹굴면서 막 항의하잖아.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박완서 선생한테 진짜 이메일 보내고 싶더라니까. 내가 들은 이 복된 말씀을 내가 한번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같이 생겼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이메일 못 보냈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뒹굴다가 갑자기 불현듯 박완서 선생이 뭔가 한 가지 통찰 깨달음이 온 거라. 무슨 깨달음인지 알아요? 알았어. 무슨 깨달음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할 자격이 없어. 생명 자체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부모님이 내한테 좀 덜 해주고 이거는요, 우리가 진짜 오버하는 거라니까. 안 그래요? 없던 우리가 났어. 누구 은혜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은혜고,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 없으면 우리가 없어. 근데 태어나게 해주니까 꼭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비슷하게, 그 후로 우리가 원망도 생기고 속상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박완서 선생님이 그걸 깨달았다니까.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내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신에게 항의할 자격이나 있는지, 자기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의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 사실. 공짜로.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났어요? 다 공짜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엄마 될 필요 없다고 하는 거라. 좋은 엄마 되려고 하다 피똥 싸지 말고, 우리는 아들을 낳았잖아. 아이들 낳았죠. 할 거 다 한 거라. 그래서 엄마라는 자격을 획득했어. 낳아줬기 때문에 엄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뭐 더 막 해야 될 것처럼 뭐. 우리는 엄마가 되기에 충분해. 나왔잖아. 큰 소리 치라니까. 니는 내 없으면 니 안 태어났다니까, 신하약 하면서. 하라니까, 당당하게. 엄마는 니가 해줄 걸 다 해줬다, 이렇게. 거기다가 더해서 또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오만 거 다 하고 있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니까.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엄마만 있는 게 아니다 했죠. 우리가 가진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정에서는 내가 아이에게는 엄마, 남편에게는 아내, 친정에서는 딸, 시댁에서는 며느리, 직장에서는 뭐 동료,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가장 근원적인 직분이죠. 뭘 표현하는 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표현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임무예요. 이걸 하면, 이게 만약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내가 깊은 만족, 그죠?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내게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져.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부족함이 없다니까. 저는 옛날하고 우리 스승 만나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격 똑같아. 지금도 욕하잖아. 내 축구하러 가면요, 우리 연구소 애들 내가 몇 번 데리고 내 축구하는 현장에 데리고 갔는데, 나도 안 돼. 축구하러 가면요, 나는 아주 좋은 흙이라서 뿌려지면 뿌려지는 걸 내. 이게 좋은 흙이죠. 막 열받고 막 이런 데 가면요, 막 바로 열받아. 나는 교양 뭐 참고 이런 게 없어. 그래, 같이 축구하다가도 맨날 열받아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달라진 게 없어. 성질 까칠한 거 똑같죠? 돈 못 버는 거 똑같죠? 25년 전에 우리 스승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니까?
뭐만 달라졌어? 딱 하나가 달라졌어.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난 알고 있는 거라. 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게 온 좋은 마음을 나누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 소가 여물을 먹는 것이 소의 일이 아니고 밭에 나가서 전기를 가는 것이, 전기질을 하는 것이 소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죠? 내게 붙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경작하라고 주신 땅이라, 경작할 땅.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경작하고 아이들을 잘 경작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임무라니까. 이걸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먼저 경작된 사람이라면 또 내가 누군가를 경작할 수 있어. 이거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 외부에서 오는 거죠. 어떤 마음은 외부에서 와. 음식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음식이 내게 소화되면 나를 살리잖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어떤 말이 자꾸 들려요. 연속극을 봐도 말이 들린다니까. 내가 쇼미더머니를 보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랩하고 있다니까. 아니, 내가 미친놈처럼 있잖아요. 이거 헤어밴드하고 거실을 막 익하면서 랩하고 있다니까. 내 랩 쇼미더머니 계속 보니까. 사람은 뿌린 대로 나게 돼 있어. 내게 좋은 말이 오면, 좋은 마음이 오면 나도 좋은 마음을 또 누구인가 표현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진짜 만족하다니까. 이걸 이제 가장 손쉽게 우리 아이들한테 해보자는 거라. 그죠? 우리는 늘 지시하고 명령하고 확인하고 질책하고 뭐라고 이제 비난하고 마침내 저주하고 이 악순환 안에서 살았잖아. 원치 않았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됐어. 근데 있잖아요, 다른 말이 들리잖아. 사람은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내게 들려서 소화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이 마음을 유전하게 돼요. 미임이라고 했죠. 문화적 유전자. 그래서 엄마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그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부동산이나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애 행복하게 하기 진짜 어려워요. 안타깝다. 우리 고인물 중에서 지금도 부동산 본다고 안 오는 엄마가 있어. 이 부동산이 남편이 된 거지. 부동산 잘 봐가지고 딱 샀다가 한 6개월 묵혔다가 딱 피 붙으면 때 팔면 돈 쉽게 벌잖아.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이런 가치가 내게 딱 뿌려지면 바로 그게 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씨가 내게 뿌려지냐, 어떤 농부를 내가 만나냐, 이거 아주 중요해. 그래서 동네 언니들 만날 때도 내가 조심하라고 했죠. 그 언니들이 가진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내가 경작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씨를 받아서 내가 상대를 경작해야지.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면 동네 언니들도 여기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 동네 동생들처럼 막 데리고 오잖아. 나중에 되면요, 두고두고 감사한다니까. 내가 진짜 행복해지면요,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감사가 돼. 이성계가 고려왕조를 끝내고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쿠데타를 성공시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지난 모든 날이 쿠데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6대 조선까지 찬양하지. 세종대왕이 신하들, 집현전 학자들 시켜서 자기 6대조까지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잖아. 그게 뭐예요? 용비어천가. 이성계의 조상 태조까지. 목조, 익조, 환조, 태조, 태종. 이성계의 조상들이거든. 현역 왕 둘하고, 그죠? 이 왕을 잇게 한 4대 조상까지 용비어천가를 만들었다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돼? 내 지나온 모든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돼. 복이 되고. 아, 이건 이래서 있었구나. 이건 저래서 저랬구나. 신기하다니까. 그냥 팩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팩트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석하는가. 이거 목표가 제대로 잡히면 해석이 다 돼. 아이에게서 일어난 속상한 일들도 다 감사가 된다니까.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들으기까지 안 왔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요즘 오는 엄마들 보면 뭐 강시에 걸린 것처럼, 그죠? 금요일날 되면 이상하게 내 발걸음이 이를 향하죠. 뭐에 홀린 거라니까? 뭐 여기서 무슨 특별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20몇 년 듣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들으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쳐. 진짜 그 말이 나온다니까. 전에는 막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랬어. 근데 지금은 아예 냉장고 열면 여전히 곰팡이 나오고요. 똑같아. 사는 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목표가 딱 달라졌지.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쓴 책이 아마존에서 대베스트셀러가 됐어. 그 책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분명하면요, 시장 바닥에서 엄동설 안에 콩나물 따듬면서 파는 할매가 전혀 고생스럽지 않다니까? 왜? 그러면 이 콩나물을 팔아서 자식을 서울로 유학 보냈어. 그러니까 이 고생은 돌아올 대가가 너무 좋으니까 고생이 아닌 거라. 그래서 추운 겨울에 찬물로 콩나물 따듬어 가지고 시장통에 가서 좌판 펴놓고 팔고 있다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 거지. 오늘 그래 알람 올렸지. 잊으면 안 돼요. 소의 일은 유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 전기질을 하는 것이다. 이게 소의 임무죠. 자, 사람의 임무는 뭐라고? 새끼 밥을 어떻게 잘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삼성그룹 회장도 새끼밖에 못 먹어. 그죠? 아무리 비싼 음식 먹어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배부르고 나면 짜증난다니까? 그 맛이 체감하죠? 효용이 체감하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 어떻게 사는가가 훨씬 중요하죠. 우리는 좋은 문화적 유전자를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할 아주 귀한 인물을 가지고 있다. 뭐 넓게는 이웃까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뭐 이웃까지 복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아이라도 행복하게 하자. 소박하게. 이거 하다 보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복되고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아는 날이 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미스 섹시백 컨테스트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엄마로서 충분하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낳았잖아. 그걸로 다 했다니까. 우리 모기님 이야기 중에 내가 정말 당당한 게 있어. 아들 못 낳았다니까. 겨우 딸 하나 낳아놓고 있잖아. 딸 낳아가지고 그 딸을 업고 시댁에 가는데 자기가 왠지 당당하더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 이상하다니까? 이 자식을 낳으면 당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우리 안에서 행복이 표현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당당해져. 집에 가서 한번 실습해 보시면 마이크가 좀 바쁜가? 마이크가